자, 3번, 4번 한 번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방금 다 찍었는데 패드를 놓고 하지 않아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아, 빨리 할게요. 3번은 타당성 검토 27조죠. 전형적인 NPV 문제. 그러니까 드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수익하고 어느 게 더 크냐를 묻는 문제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얘가 더 크면은 타당성이 없는 거고 얘가 더 크면 타당성이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는 그 노후화된 상업용 부동산을 매수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한 다음에 신축해서 처분한다. 그러니까 요렇게 된 거를 이제 사서 이제 요렇게 지어서 판다는 거죠. 근데 이걸 사는 거는 적정한 가격에 매수했대요. 그리고 뭐 토지는 평가하라고 줬고 건물이 이제 1.5억이래요. 그 다음 이 기간은 1년이라네. 1년이 걸리는데 준공과 동시에 임대가 개시돼서 5년 후에 처분할 계획이다. 그때 이게 여기 이제 5년 후에 처분인데 저는 5년 후에 처분이라고 해서 이제 DCF인가 했더니 이제 직접 하는 법이었죠. 근데 여기 이제 브리타가 섞여 나왔죠. 바로 뭐야? 에브도. 환원율을 에브도법으로 구하는 거. 자,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구하라고 줬다고 그랬죠. 그래서 토지가 530제곱미터인데 준주거 지역에 상업용 소로 한 면에 있다. 그 다음에 건물은 뭐 철거할 건데 1억 5천이다. 둘 중에 표준지공 시지가 둘 중에 이건 동일한데 소로변에 있는 걸 골라야겠죠? 2번 고르면 되고 그 다음에 보면 시점 수정치나 지역 요인, 개별 요인 다 줬고 그 밖에 요인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고르는 순간에 답은 쭉 나오는 거예요. 토지 가격은. 근데 거래사례 비교법 요거는 이제 합리성 검토겠죠. 그러면 얘는 근데 여기에 약간의 이제 그게 있는 거죠. 사정 부정이 있는 거지. 이렇게 11억 5천에 샀는데 뭐 상업나지 뭐 소로변에 있는 준주거 지역에 이걸 샀는데 적정하죠. 근데 거래 관행은 모두 일시 지급을 하는데 얘만 70%는 지금 시점 지금에 하고 30%는 1년 후에 지급했다. 그러니까 뭐 0.7 플러스 0.3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가격을 나누기 490 해주면 이게 얼마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지. 그렇게 해서 이게 두 개 해보면 이제 합리성 검토해가지고 이제 결정되면 이제 토지 가격이 나오잖아요. 거기 건물은 주어졌잖아. 그럼 현황 부동산의 매매 가격이 나오는 거죠. 거기다 이제 뭘 더해주는 거예요? 신축 건물.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이제 현금 유출인 거지. 2700제곱미터, 300제곱미터의 건축 면적인데 지하 2층, 지상 7층에서 9층이니까 3 곱하기 9 해가지고 270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년 뒤에 착공 후 1년 뒤에 준공되는데 건축공사비를 30%는 착공 시점에 70%는 준공 시점에 얘는 이제 반대로 됐네. 아까 70%를 먼저 주는데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기까지 다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뭐예요? 신축된 건물 가격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건 이제 직접 하는 법을 구하는 거예요. 임대소득은 이게 NOI가 바로 줘버렸고 거기에 이제 전체 2,700제곱미터 중에 그 임대 가능 면적은 0.7 곱해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NOI 나오면 이제 수익 환원율을 구하는 자료가 나오는데 에너지법이 나왔다는 거지. 브리타지 브리타. 자,
이거를 또 이제 설명을 이렇게 나온 김에 해버리자면, 옛날에 그 환원율에 관련해서 이론 시험에서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환원율을 이제 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이거부터 해야겠다. 그 실무 책에서는 이렇게 구하잖아요. 시장추출법, 조성법, 투자결합법, 엘브두법, 부채감당법. 근데 실무 기준에서는 시장추출법, 요소구성법, 투자결합법, 유효총수익 승수, 그다음에 시장에서 발표되는 환원율 이렇게 구한다는 거지. 그 중에 이게 나온 거지. 이거는 이제 현실에서 안 쓴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크게 수익 환원법은 두 개로 볼 수 있잖아요. DCN과 DCF를 나눌 수 있는데 이 과도기에 나오는 게 이제 에로드인데 에로드를 쓸 바에는 DCF를 써버린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나왔다. 그럼 이 역사를 또 이제 안 입을 수 없는데 처음엔 직접법이 나왔지. 그러다가 그 투자결합법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부동산이라는 게 토지와 건물로 돼 있는데 토지와 건물의 환원율이 다른 게 아니냐는 거죠. 왜냐면은 건물은 토지는 영원하지만 건물은 갑가상각이 있으니까. 그런 그 논점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물리적 투자결합법. 그런데 그것도 그거지만 그 금융적 관점에서 다 자기 자본만으로 하지 않다라는 거죠. 금융적 투자결합법. 근데 그 금융적 투자결합법마저도 두 가지로 나누더라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그 로스와 근데 이 사람은 그 물리적 결합법은 이제 그 환원율 부분에 토지와 건물로 나누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적 투자 결합법은 이제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으로 나누는데 이 타인 자본의 로스 같은 경우는 이걸 I로 처리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걸 MC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MC에는 사실 뭐가 섞여 있어요? 음, 원리금 균등 상환이잖아요. 원금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원금이. 그럼 이거는 사실은 그 내 자본을 얹은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이제 바꿔주는 건데 이 산식을 설명해 보면 이래요. 에루드예요 이제는. 에루드는 이렇게 해가지고 y 플러스 p 곱하기 ssf 마이너스 mc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의 ssf. 그래서 이거는 이제 원금 상환. 요거는 가치 변동. 음, 이거를 이제 제가 그 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걸 이렇게 전개한 거죠. 그러면 얘하고 얘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럼 플러스 LV의 MC 그 다음에 마이너스 LV의 P의 SSF 마이너스 플러스 델타 SSF 얘는요 그 앞에 1이 생략된 거니까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여기까지만 보면 뭐예요? 이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거랑. 그러니까 여기 금융적 투자 결합법에다가 아까 말했던 이 원금 부분을 고려해 준 거예요. 그런 다음에 사실은 여기 요 부분에 있는 이거를 고려해 준 거랑 똑같아. 그 보통은 우리가 이 건물 할 때 이제 토지하고 똑같은 거에다가 플러스 n분의 1을 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그 건물의 가치 변동을 감가된다고 생각하니까 플러스를 해준 건데 얘는 가격이 상승하면 마이너스를 주는 거지. 반대로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 플러스를 해주는 거고. 이거를 이제 몇 년간에 걸친 그 변동을 안분한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에로드는 투자결합법에 그 자본 축적과 가치 변동을 고려한
그거라는 거지.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DCF라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이걸 하나의 변수로 나타낼 필요가 없죠. 여기 DCF에서 FCFF나 뭐 이런 뭐 아니면 뭐 NOI 부분에 뭐 지분 수익률을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아무튼 이렇다는 거. 제가 이렇게 굳이 이렇게까지 답만 이렇게 뭐 산식이 이렇습니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설명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론에서는 한번 나오기도 나왔고 그 다음에 어떤 그 환원율이 어떤 식으로 변동해서 지금까지 왔는지에 대한 그 흐름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지 않은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일부러 한번 설명드려봤고요. 음, 이 산식을 처음에 저도 그 외울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버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좀 외우기가 좀 수월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이 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 그런 걸 보시고 이제 문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답안을 보겠습니다. 감칙 27조의 조원 등에 대한 것이고 기준 시점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현황 부동산 가치부터 보면은 토지 가치를 이제 공시지가 기준법이랑 거래사례 비교법으로 하는데 뭐 표준지 고르는 순간에 쭉 나온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나의 작은 논점이 있었죠. 여기 보면 할인율이 나와요. 이 할인율을 할인해주면 이렇게 나오고 이걸 490으로 나누면 이렇게 단가가 나오는데 이 단가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하면 된다. 그랬을 때 아까 그 공시지가 기준법은 235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합리성이 인정되는 거죠. 거의 같으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내고 거기에 건물가치 주어진 거 이렇게 더하면 현황 부동산 나오는 거고 공사비 90제곱미터, 90만 원을 2,700제곱미터인데 여기도 작은 논점 하나 있었고 그래서 개발 후 부동산의 가치 전 여기서 현가를 해주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래서 NOI 주어진 대로 이게 임대 면적은 70%만 주어진다 그랬고 그거를 환원율로 하는데 이 산식대로 이 각각의 변수를 뭐 이렇게 구해가지고 하면 쭉 나오더라. 그리고 요거 아시죠? 이거 뭐 이렇게 20년이란다? 그 중에 이제 5년이니까 뭐 이렇게 다 똑같이 하는데 60분의 1 이렇게 하면 상환 비율 이렇게 하면 잔금 비율 요거 아신다고 제가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실수하기 쉬운데 어, 여기 보시면 제가 여기 12분의 7 0.07 했잖아요. 그러니까 MC를 만약에 이걸로 구하게 되면은 월 MC가 나오거든요. 월간 MC. 근데 이건 다 연간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1년 소득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걸 곱하기 12를 해줘야 돼. 요거를 이제 틀리시면 안 돼. MC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 1 플러스 R에 N 마이너스 1승분의 R 곱하기 1 플러스 R에 M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거 이 R에는 0.07을 12로 나눈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얘도 0.07을 12로 나눈 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이제 12를 곱하게 되면은 얘가 몇 분이 된다는 거. 물론 이제 우리는 이런 공식을 하지 않고 계산기에서 한 방에 나오니까 뭐 이거를 그냥 MC 나온 거에 12를 곱하면 되겠지만 일단 이거 실수하지 마시고 그리고 델타는 2%씩 5년간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해보면은 10.41%가 상승한다는 거죠. 그거를 1년간 안분을 해보면은 얼마냐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계산해보면은 6.52%. 6.52%로 하면은 현재 아니 그 완공 시점의 부동산의 가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토지 건물에다가 건축비를 더하면 이만큼이 나오고 이 1년 후의 부동산을 현가로 땡기면 이만큼이 나오는데 이걸 비교하면 이렇게 나와서 0보다 커지더라. 이렇게 되면은 MPV가 0보다 크니까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이런 멘트는 한 줄 정도는 항상 써주는 것을 왜냐면은 얘의 가격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예측이 반영된 거잖아요. 뭐
2%씩 5년간 상승된다는 보장이 있나요? 뭐 지금 부동산 시장 지금 난리 대책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멘트들 나와줘야 되고 음,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그냥 재미로 한번 해봤어요. 할인율이 8%라고 주어졌지만 만약에 안 주어졌다면 이 할인을 몇 퍼센트를 하느냐에 따라서 타당성이 있고 없고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전형적인 그 투자 타당성 분석은 NPV랑 PI가 있긴 하지만 PI는 사실은 NPV의 다른 말인 거나 다름이 없고 그 다음에 IRR 있잖아요. 만약에 이걸 IRR로 돌리면은 이게 17.5%가 나온다는 얘기지. 내부 수익률이. 근데 나의 그 수익률은 10%였어요. 10%보다 얘가 크니까 타당성이 있다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거가 만약에 IRR로 나왔다 하더라도 풀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 음.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에로드법을 기억이 안 나면은 시험에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유입의 그 신축 부동산 가격을 낼 수가 없잖아. 유출은 구했다 치고 건축공사비까지. 그러면은 타당성 분석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어떻게든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투자결합. 아까 그 에로드법 이전에 투자결합법 있다 그랬잖아요. 음? 뭐 여기서 이제 이자율도 나왔고 MC도 구할 수 있고 그러면 이 금융적 투자결합법도 할 수 있는 거고 굳이 따지자면 우리가 물리적 투자결합법으로 이건 이제 무리수인데 그냥 제가 그냥 얘기하자면 내용요소 한 50년 잡아가지고 내용요소 줬나? 내용요소 안 줬네. 그 물리적 투자결합법을 굳이 해가지고 이제 환원율 그게 안 줬나?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하셔가지고라도 어쨌든 간에 이걸 구해야 된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뭔가가 좀 잘 모르겠는 에르드법 같은 게 잘 모르겠는 게 나오면은 어, 다른 방법을 어떻게든 찾아서 끝을 내야 돼요. 여기서 만약에 에르드법이 틀렸다고 해도요. 얘를 못 쓰고 넘어가는 것보다 얘를 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프로세스로 유출과 유입을 통해서 이게 비교해가지고 0보다 크면 타당성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이걸 안다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못하면은 그냥 보여주지도 못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떻게든지 끝을 내는 게 점수에 도움이 당연히 되겠지. 이거 절대로 지키시길. 절대로 잊지 말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빨리 4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이것도 전통적인 논점이에요. 뭐냐면은 완전 소유권의 가치가 임대권과 임차권의 가치와 그 합과 같은가? 보통 다르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이제 보도록 하고 문제 보도록 하고 여기서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년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오피스텔에 대해서 그걸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대요. 근데 시장의 전형적인 수익률이 5%다. 이게 할인율인 거죠, 할인율. 우리 그 수익률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다음에 소득률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때그때 이제 찰떡같이 알아듣는 게 필요해요. 소득률이라고 하면, 환원율이구나. 수익률로 하면, 할인율이구나. 아까 봤던 그 내부 수익률 같은 경우도 그걸 이제 할인율로 우리가 쓴 거잖아요. 그런 것들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길 바라면서. 이걸 산출되는 임대권의 가치를 기준으로 이 매매가를 결정했다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그런데 그때의 그 계약 내용을 보면은 5년 계약에 2,200만 원의 연순 임대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가치를 봤더니 완전 소유권 가치를 봤더니 얘는 3천만 원의 지금 시장 임대료라는 거죠. 격차가 800만 원씩 나는 거야.
근데 뭐 계약이 만료된 다음에 매도가는 둘 다 똑같겠죠. 6억 5천만 원. 그랬을 때 2,200만 원을 기준으로 샀으니까 임차권이 뭐 이 임차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이걸 빼고 요걸 가지고 이렇게 샀으니까 얘는 이제 800만 원씩에 대한 4년간의 그게 있는 거잖아, 임차권이. 그러니까 얘의 가치가 얘보다 작겠죠. 얘를 빼고 났을 때. 그러니까 그게 얼만큼의 사정 보정으로 볼 수 있냐? 이게 1번 문제. 1번 문제고 이게. 그다음에 2번 문제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지금 시장 가치를 주어줬어요. 시장 가치가. 시장 가치는 물음일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 계약 임료를 통한 환원율이 있을 것이고 시장 임료를 통한 환원율이 있을 것이잖아요. 두 개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 가치는 같다고 보는데 임료가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환원율의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지. 이 격차는 어디서 얼마큼 나고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답으로 한번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계약 임료와 시장 임료의 차이에 따른 환원율의 차이를 평가한다. 네, 사정 보형률 먼저 구하면은 그 매매가는 그게 임대권으로 이제 계약을 했잖아요. 이 사람은 2,200만 원을 연금연가 거기다 이제 기말복귀가치 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 여기서 이제 그 5년 중에 1년이 경과한 걸 샀기 때문에 이 4년으로 할인해 주는 거를 틀린 사람이 많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결국에 고득점의 그 기준은 뭐예요? 디테일이에요, 디테일. 이런 거 잘 하시고. 그다음에 시장 가치를 보면은 이거 3천만 원으로 하는 거죠. 똑같이 나머지는. 그렇게 하면 이 격차가 4.4% 정도 저가매수 됐더라. 임대권으로 샀으니까. 그러면 4.4%의 그 가격만큼 임차권이냐? 그거는 이제 아니라는 것이. 그 왜 그런지는 또 보도록 하고. 그러면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이런 요인들 때문이에요. 그 계약 임료를 기준으로 해서 이 시장 가치를 가지고 환원율을 따지면 3.6%가 나온다. 시장 임료로 하면은 4.7%. 두 개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그 왜 다르냐는 거. 1.2%잖아. 격차가 나는데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이 제가 뭐 몇 년인지 이렇게 딱 말하기는 어렵지만 보통 우리 2년 생각하니까 이런 관행을 고려할 때 5년 계약이 상당히 장기로 임차된 계약이다. 그게 뭐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에게도 유리할 수 있거든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 내가 5년 동안 장사가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뭐 이사 집이라고 치면 뭐 이사를 갈지 안 갈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이 사람도 굉장히 리스크를 아는 거거든요. 뭐 둘 다 이득일 수도 있지만 그러면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만약에 뭐 2년 계약하고 다음 2년 계약할 때 그 사이 공백이 한 6개월쯤만 있었다. 그것만 해도 그게 없다고 하면은 그 그냥 좀 800만 원쯤 깎아줘도 괜찮겠다는 타산이 섰을 수 있어요.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그 리스크를 줄인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임대소득을 보장받게 된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낮은 위험이 반영된 환원율로 이게 됐다는 거지. 이거 지난번에도 제가 그 할인율 할 때 설명했는데 그 일반적인 그 환원율 할인율이 있다면 거기에 이제 만약에 위험도가 있다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지. 음. 그래서 그 시장 가치에 대한 환원율하고 그 임대권의 환원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게 그게 나오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거냐? 완전 소유권 가치하고 임대권하고 임차권의 합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하는데요. 어, 할인율이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평균적인 임차인 문제, 임차인의 질인 거지. 그 다음에 최고의 위험. 이렇게 세 개를 꼽는데 이런 책에서는 근데 얘하고 얘는 사실 저는 같은 얘기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근데 뭐 하여튼 그렇게 치고 여기서 한번 볼게요. 그
3천만 원 내는 게 시장 임대료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예요? 평균적인 임차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3천만 원인 거잖아. 근데 이 임대권을 대고 샀을 때는 이거는 이 사람은 5년을 장기 계약하고 5년을 장기 계약했을 땐 이 사람이 안 밀릴 것이라는 뭐 이런 기대 같은 게 있으니까 뭐랄까 좀 우수한 임차인. 그러니까 둘의 그 임차인의 질이 다르니까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가를 하나 세를 주려고 하는데 딱 봐도 이 사람이 떼먹게 생겼어. 그러면은 떼먹을 수도 있으니까 덜 떼먹히려고 싸게 주겠어요? 아니면은 떼먹힐 때를 대비해서 몇 달씩 못 받게 될 때를 대비해서 비싸게 주겠어요? 이거에 대한 답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게 이제 포함된 거고 또 하나는 최고 이용. 소유자라면은 그 건물을 완전히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임차인들은 어, 이런저런 제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여기에 뭐 공용 공간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뭐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서 발생하는 이제 그 격차 때문에 그게 완전 소유권의 값하고 똑같아지진 않는다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요것도 나름 또 이론적인 문제네. 하여튼 요렇게 해가지고 30회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9회는 얼른 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